서은영과 윤정수 부부가 경상북도 산골마을에 도착한 건 5월 초순이었습니다. 서울 종합병원에서 14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은영은 더 이상 병실, 냄새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견딜 수 없었어요.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정수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죠.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찾은 오래된 기와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값은 서울 전세금의 절반도 안 되었어요. 마을 이장이 안내해준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70년대에 지어진 기와집이지만 골조는 튼튼해 보였고 마당도 제법 넓었어요.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살면 좋겠네요. 은영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서울보다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아. 그런데 마당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간 크기의 갈색 개 한 마리가 특정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부부가 다가가자 개는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누구 집 개예요? 은영이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장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저건 백구라고 불러요. 원래는 옆집 개인데 말이죠. 옆집요? 네, 그런데 옆집에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 집 주인이었던 노진태 할아버지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밥도 챙겨주시고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가시고 했거든요.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개의 눈에는 묘한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털은 약간 더러웠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3년 전쯤 갑자기 실종되고 나서도 백구는 계속 여기 와서 저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옆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가고요. 실종이요? 정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경찰도 수색해봤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백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밥도 마을 사람들이 가끔 갖다 주고요. 무엇보다 신기한 건 백구가 마당의 다른 곳은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그 한 자리에만 앉아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가 저렇게 한 자리만 지키는 게 정상인가요? 정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워낙 진태 할아버지만 따르던 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부부는 일단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백구 때문에 망설였지만 다른 조건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계약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도 은영은 계속 백구 생각을 했어요. 주인도 아닌 할아버지를 그렇게 기다리는 개의 마음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짐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에도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은영은 슈퍼마켓에서 개 사료를 사왔습니다. 백구 앞에 그릇을 놓고 물도 함께 줬어요. 백구는 경계했지만 결국 사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정말 신기한 개네.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실용적으로 생각했어요. 일단 우리가 적응하는 게 먼저야. 개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백구에 대한 호기심과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은영은 백구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백구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밤늦게 잠들기 전에 마당을 내려다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게 정말 밤에도 적이 있는 거야?
정수가 신기해했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도 확인해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언제 잠을 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건 백구가 폭염에도 그 자리를 지킨다는 점이었습니다. 5월 말부터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마당에는 그늘이 많은데도 백구는 볕이 쨍쨍 내리쫓는 그 자리에서 헥헥거리며 앉아 있었죠. 은영이 참다 못해 우산을 가져다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가 시원할 텐데 이쪽으로 와요. 하지만 백구는 고개만 돌릴 뿐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은영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도 발을 버둥거리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은영이 포기하고 물그릇만 갖다 놓았죠. 옆집 사람들에게 백구 이야기를 물어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우리도 바빠서 걔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원래 말 안 듣는 개였는데 진태 할아버지한테만 순했지라고 했습니다. 마을 슈퍼 사장님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진태 할아버지가 정말 그 개를 아꼈거든요. 옆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아프면 내버려 두니까 할아버지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그렇게 친했군요. 네,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백구가 친구 같았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산책도 같이 하시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은 백구가 앉아 있는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그 부분만 풀이 자라지 않았어요. 흙도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원형으로 움푹 패인 자리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온 흔적 같았습니다. 여보, 이 자리 좀 봐요. 은영이 정수를 불렀습니다. 정수가 와서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이상하네. 왜 여기만 이렇게 됐을까? 백구가 3년 동안 여기만 앉아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하긴 해. 걔가 이렇게까지 한 자리만 고집할까? 은영은 백구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슬픔, 그리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죠. 할아버지랑 정말 친했나 보네. 은영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처음으로 은영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마지막 임무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수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옆집에서 데려가든지 해야 할 텐데. 이렇게 계속 우리 마당에 있으면 곤란하잖아. 하지만 은영은 벌써 백구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이별을 봐왔던 은영에게 백구의 모습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지키려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6월 중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어요. 은영은 백구가 비를 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당에는 처마 밑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폭우가 쏟아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털이 찰싹 달라붙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빗물이 눈에 들어가 깜빡거려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게 미쳤나? 정수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비 피하라고. 하지만 백구는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영이 우산을 쓰고 뛰어나갔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백구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걔는 발톱으로 땅을 긁으며 저항했어요. 은영이 힘을 주면 줄수록 백구는 더 세게 버텼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은영은 백구 위에 큰 우산을 고정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방수포를 가져와 개 주변에 둘러쳤어요. 최소한 비바람은 막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은영이 백구의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는 폭풍우였어요. 은영은 밤중에 걱정이 되어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지만 꿋꿋이 앉아 있었어요. 번개가 칠 때마다 몸을 움츠렸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의 가족을 봐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가족들, 임종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 백구의 모습이 그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은영은 집으로 들어가 정수를 깨웠어요. 여보, 백구를 집 안으로 들여야겠어요. 정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왜? 저렇게 비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고요. 하지만 걔가 들어오기 싫어하잖아. 은영은 이미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현관 근처에라도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부부는 우산을 쓰고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도 함께 설득했어요. 백구야,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곳에서 쉬어야지. 하지만 백구는 더욱 완강했습니다. 두 사람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낑낑거리며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죠. 그만해, 여보. 정수가 은영을 말렸습니다. 걔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어. 은영은 주저앉아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도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추억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 자리에 뭐가 있나 봐.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걔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와 함께 백구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은영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젖은 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7월이 되자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그 자리를 지킨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어요. 마당 정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백구 때문에 그 부분만 황량하게 비어 있었죠. 여보, 이제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정수가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정리라니요? 저 자리 말이야. 백구가 계속 저기 있으니까 마당이 엉망이잖아. 차라리 나무라도 심어서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 은영은 망설였어요. 백구를 내쫓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백구는 어떻게 해요? 나무를 심어도 그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 오히려 그늘도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 정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백구에게도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고 마당도 예쁘게 꾸밀 수 있으니까요. 은영은 결국 동의했어요. 그럼 작은 나무로 할까요? 백구가 너무 놀라지 않게. 응, 감나무나 대추나무 정도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정수는 농협에서 2년생 감나무 묘목을 사왔습니다. 백구는 정수가 삽을 들고 오자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꼬리를 내리고
몸을 낮춘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무만 씹는 거야. 정수가 달래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정수가 삽을 들어 땅을 파기 시작하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첫 번째 삽을 내리자 평범한 흙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수는 안심하며 계속 땅을 팠습니다. 생각보다 땅이 단단하네.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30cm쯤 파들어가자 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힌 듯한 금속성 소리였습니다. 정수가 삽을 멈췄습니다. 왜요? 은영이 다가왔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수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검은색 비닐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단단히 감싸인 상태였어요. 백구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개가 목청이 터져라 지저댔어요. 마치 거기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정수가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영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묻혀 있는 건가요? 글쎄, 쓰레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정수의 직감은 그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닐의 모양이나 묻힌 깊이를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묻은 것 같았거든요. 계속 파볼까? 정수가 은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어요. 걔는 여전히 짖고 있었지만 그 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멈춰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기분이야.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해볼까? 경찰요? 응. 만약에 중요한 게 묻혀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 은영은 백구를 다시 보았습니다. 걔는 이제 짖지 않고 그 자리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3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걸까요? 은영이 속삭였습니다. 정수는 파놓은 구멍을 다시 덮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그럴 거야. 백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부부는 마을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땅속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경찰은 내일 아침에 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백구는 그날 밤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마지막 경계를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영은 창문을 통해 백구를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네.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백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백구가 3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이 왔습니다. 젊은 순경과 경력이 많아 보이는 경사였어요. 백구는 낯선 사람들이 오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셨다고 하셨죠? 경사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어제 팠던 자리를 가리켰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나무를 심으려고 파다가 발견했어요. 경사는 백구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개가 계속 여기 있었다고 하셨죠? 네, 3년 동안 저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요. 경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경이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제 정수가 파놓은 자리라서 금세 검은 비닐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네요. 순경이 경사를 불렀습니다. 경사가 가까이 와서 비닐을 살펴봤어요. 냄새를 맡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더 파보자.
비닐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상자는 여러 겹의 비닐로 단단히 감싸져 있었어요. 크기로 보아 꽤 큰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슬픈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짖는 게 아니라 낑낑거리며 우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적의 반응이 이상하네. 순경이 말했습니다. 경사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여기 국과수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국과수요? 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현장을 보존해야겠어요. 경찰은 노란 테이프를 쳐서 현장을 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기서 뭐가 나왔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시간 후 국과수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전문 장비를 가져와서 땅속 물체를 신중하게 꺼냈어요. 상자를 완전히 꺼내자 그 안에서 하얀 뼈들이 보였습니다. 사람 뼈네요. 국과수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사가 부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 집 전 주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노진태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다고 들었는데 3년 전에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군요. 이때 마을 이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 자식들이 몇 번 와서 찾아봤는데 못 찾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진태 할아버지인가요? 국과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은 시간이 걸리지만 실종 시기와 매장 위치를 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구는 시신이 담긴 상자를 보며 계속 슬픈 소리를 냈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주인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죠. 은영은 백구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었구나. 이제 알겠어요. 정수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경사는 현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일반적인 자연사였다면 이렇게 깊이 묻히지 않았을 텐데. 그럼 혹시? 이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3년 동안 실종된 줄 알았던 노진태 할아버지가 자기 집 마당에 묻혀 있었다니요. 더구나 백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목격자였던 거네요. 은영이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경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물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개네요. 그날 저녁 뉴스에도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3년간 주인의 무덤을 지킨 개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알려졌어요. 백구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진태 씨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었고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어요.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노인을 죽이고 마당에 묻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태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해코지할 분이 아니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송노인이 은영과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79세의 송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이었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고 과묵한 분이었는데 이날은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할아버지. 은영이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송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지. 송노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진태형한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어. 어떤 일이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태형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이상했거든. 자식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 송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노진태 씨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다고 해요. 큰아들과 둘째 딸은 서울에 살고 막내 아들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 자식 모두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특히 막내가 문제였어. 송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태형 연금을 다 가져가더라고. 통장도 빼앗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것뿐만 아니야. 집도 팔라고 계속 압박했어. 진태형은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을 떠나기 싫어하셨는데 막내가 자꾸 강요했지.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어요. 걔는 여전히 시신이 발견된 그 자리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파헤쳐진 땅이었지만 여전히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어요. 송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태형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기억나. 내가 죽으면 백구가 슬퍼할 텐데라고 하셨어.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와 백구가 그렇게 친했나요? 친한 정도가 아니었지. 백구는 옆집 개였지만 제대로 돌봄을 못 받았거든. 옆집에서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아프면 내버려 두고. 그래서 진태형이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 송노인은 찻잔을 들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진태형이 백구밥을 챙겨주셨지. 저녁에는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서 별도 보고, 겨울에는 백구 옆에 온수 매트도 깔아주시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셨네요. 그럼 진태형한테는 백구가 마지막 가족이었어. 자식들은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안 했거든.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로운 노인과 버려진 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송노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막내놈이 워낙 성격이 사나워서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마을에 무슨 일 날까봐 무서웠지.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백구가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걸 보니 말이야. 진태형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송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건 진태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건데 막내한테 당한 일들을 적어 놓으셨어. 수첩에는 노진태 씨의 악필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얼마의 돈을 빼앗겼는지, 어떤 협박을 당했는지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경찰에 주셔야겠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해. 그날 밤 송노인은 경찰서에 가서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노진태 씨의 막내 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내 아들이 발뺌을 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했는데 노인이 완강히 거부하자 홧김에 때렸다고 실토했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인이었습니다. 시신을 마당에 묻고 실종 신고를 한 것도 모두 자신이었다고 자백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노인이 그 자식 손에 죽었다니요. 더구나 3년 동안 온 마을이 할아버지를 찾아다녔는데 그 자식이 거짓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걔는 마치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걸 아는 듯 조금 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체포되고 일주일 후 노진태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3년 전 실종됐을 때도 걱정했던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알고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막내 동생의 일로 충격을 받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께 소홀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을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큰아들이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둘째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막내가 그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백구였습니다. 걔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계속 서성거렸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영정이 있는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백구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싶지? 백구는 은영을 올려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그러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은영은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 걔를 들여보내도 될까요? 고인과 정말 친했던 걔거든요. 관계자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백구의 사연을 듣고는 허락해줬어요. 조용히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잠깐만요. 은영이 백구를 안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노진태 씨의 영정을 보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영정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백구를 지켜봤어요. 걔는 영정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진태 할아버지, 백구가 왔어요.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할아버지를 지켜줬던 백구예요. 백구는 영정 앞에서 엎드렸어요. 평소에 노진태 씨 앞에서 하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한 마리 개의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거든요. 큰아들이 백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아버지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백구는 큰아들을 경계했어요. 노진태 씨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딸도 백구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백구야. 우리가 아버지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관을 영구차에 실을 때였습니다. 백구는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개가 목청이 터져라 울어댔습니다. 아우. 백구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슬플 수 있구나 싶었어요. 3년 동안 참고 있던 슬픔이 모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구차가 출발하자 백구는 차를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은영이 급히 백구를 안았지만 걔는 계속 발버둥쳤습니다. 백구야, 안 돼. 위험해. 은영이 백구를 달랬습니다. 백구는 영구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영원히 헤어진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장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백구는 계속 곁에 있었어요.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백구는 다시 한번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편안한 곳에 가셨어요. 은영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구는 예전에 앉아있던 그 자리로 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파헤쳐진 빈 땅일 뿐이었습니다.
백구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를 떠난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백구가 드디어 그 자리를 떠났네. 할아버지 장례가 끝나니까 이제 안심이 된 모양이야. 은영은 백구가 현관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집 가까이에 온 거였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랑 같이 살래? 은영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은영을 바라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반응이었습니다. 정수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백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걸 원하실 거야. 그날 밤 백구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은영이 거실에 푹신한 방석을 깔아줬어요. 백구는 방석에 누우면서도 창문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이제는 빈 땅이지만 백구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곳일 거였습니다. 은영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백구야. 정말 수고 많았어. 백구는 처음으로 은영의 손을 하찼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에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 후 노진태 씨를 살해한 막내 아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그리고 허위신고죄까지 더해진 판결이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자식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패륜적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3년 동안 억울하게 묻혀있던 노진태 씨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송노인이 말했습니다. 백구가 없었으면 영원히 모를 뻔했어.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은 전국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3년간 주인의 무덤을 지킨 의로운 개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았어요. 백구에게 간식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생겼고 마을을 찾아와서 백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구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워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오면 집 뒤쪽으로 숨어버렸죠. 은영과 정수만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은영이 기뻐했습니다. 정수도 백구를 귀여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개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백구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은영과 정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구의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백구라는 이름보다는 새로운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할까? 두 사람은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은영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진태는 어떨까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요. 진태? 정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으면 백구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정수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진태라고 부르자. 진태야. 은영이 개를 불러봤어요. 신기하게도 백구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은영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부터 백구는 진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진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태는 서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자리는 이제 가끔씩만 가서 잠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은영과 정수 곁에서 보냈습니다. 은영은 진태를 통해 큰 위안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태의 순수한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사람보다 더 의리 있는 게네. 정수도 진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진태는 점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슬픈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가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은영이 텃밭일을 할 때 옆에서 구경하기도 하고 정수가 마당 정리를 할 때 도와주려고 하기도 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코스모스가 피었고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은영과 정수는 드디어 꿈꾸던 전원 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어요. 진태는 은영과 정수 사이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별 중에 하나가 되셨을까요?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진태는 마치 은영의 말을 이해한 듯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슬픈 소리가 아니라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진태가 좋은 가족을 만난 걸 보고 안심하실 거야. 정수가 진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진태가 일어나서 예전에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잠깐 앉아있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매일 인사를 하러 가는구나. 은영이 진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태는 이제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태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마을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태를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진태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은영은 진태를 위해 따뜻한 집을 만들어줬어요. 거실 한쪽에 진태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푹신한 방석과 담요를 깔아줬습니다. 이제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은영이 진태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진태는 꼬리를 흔들며 은영에게 애정을 표현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 눈이 내렸습니다. 진태는 눈을 보고 신기해하며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3년 동안 한자리만 지키느라 제대로 뛰어놀지 못했는데 이제야 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과 정수는 창문을 통해 진태가 눈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진태도 이제 행복한 것 같아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진태 덕분에 행복해졌어. 정수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진태는 꿈을 꾸었을 거예요. 노진태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거닐고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추억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슬픈 꿈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 담긴 꿈이었을 겁니다. 은영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 건 충성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태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3년간의 긴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된 첫날 밤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재래시장의 한 구석에서는 이미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의 주인공은 김영철, 올해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는 통닭집 사장이었죠. 그의 손길은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동작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영철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채소 가게 최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영철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닭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가게 앞에 걸린 오래된 간판 영철이네 통닭은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영철 씨네 닭은 뭐가 다른지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김영철은 그럴 때마다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의 비법은 간단했습니다. 직접 키운 닭과 정성, 그것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는 뒤뜰에서 기르는 닭들에게 먹이를 주고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마늘 다듬은 것 가져왔어요. 김영철의 아내 박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달리 웃음이 많았죠. 통닭집을 찾는 손님들은 김영철의 묵직한 침묵과 박순자의 따뜻한 웃음, 이 대비되는 두 사람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맙소. 김영철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4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동작을 예측하며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김치를 썰고 영철은 닭을 손질했죠. 모든 것이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철의 손자 민준이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왔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기 위해 오곤 했죠. 벌써 왔구나. 아침은?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짧은 질문이었지만 손자를 향한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웠어요. 아빠가 데려다 주시면서 여기서 먹으라고 했어요. 민준의 대답에 박순자는 빙그레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죠.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물건을 진열했죠. 생선 비린내, 말린 고추 향, 갓 구운 빵 냄새가 뒤섞인 재래시장 특유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김영철도 오븐에 불을 지피고 기름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아저씨, 오늘은 양념이 더 매콤한가? 아침부터 군침이 도네. 생선가게 정씨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오늘 특별히 신선한 고춧가루가 들어왔네. 한 마리 먹어보게. 이것이 김영철의 일상이었습니다. 닭을 튀기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죠.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그의 팔에 비친 단단한 근육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보이는 날카로운 판단력이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살짝 내비칠 뿐이었습니다. 시장의 오후는 언제나 분주했어요. 오가는 사람들,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영철의 통닭집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섰죠. 어머니 손을 잡은 아이들은 바삭한 닭껍질을 기대하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기다렸습니다. 영철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통닭 20마리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시장 사람들 다 초대했거든. 과일가게 김씨가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죠. 이렇게 그의 닭은 시장 사람들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는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시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또 왔네. 저 새끼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들어 시장 입구를 바라봤어요. 검은 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은 3명의 남자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시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흥정하던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철룡파라 불리는 이들은 몇 달 전부터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요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은 커졌고 상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영철 씨, 저 사람들 어떡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는 과일 가게 최 씨가 돈이 없다고 했더니 과일들을 다 망가뜨리고 갔다던데.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대답 없이 닭을 튀기는데 집중했어요. 지금까지 철룡파는 김영철의 가게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인이 운영하는 작은 통닭집이 큰 돈이 될 것 같지 않아서였겠죠. 김영철의 손이 잠시 닭을 손질하다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천천히 거리를 걷는 검은 옷의 남자들을 쫓았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다는 듯한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요. 걱정 말게. 김영철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철의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손길에서는 조금 전까지 없던 날카로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김영철의 통닭집은 맛있는 닭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가며 웃음꽃을 피웠죠. 하지만 김영철의 눈은 시장 골목 사이사이를 서성이는 검은 옷의 남자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는 노련한 선장처럼 김영철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목요일 오후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김영철은 그날 들어온 닭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빗소리와 닭을 손질하는 칼소리만이 가게에 울려 퍼졌죠. 평소라면 이런 날에도 단골 손님 몇몇은 찾아왔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박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김영철은 고개를 살짝 들어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비가 많이 와서 그럴 거요. 김영철은 평소처럼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저녁이 되자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김영철이 막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시장의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철룡파 조직원들이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보호비가 2배야. 알겠어? 못 내면 가게는 없어. 이해됐지? 젊은 깡패가 과일 가게 주인에게 윽박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과일 가게 주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과일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김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참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박순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나 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걱정 마시오. 우리는 아직 괜찮소. 김영철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김영철이 새벽부터 가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열렸습니다. 김영철이 문을 열자 채소 가게 최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죠.
영철 씨. 큰일 났어요. 저 깡패들이 이제 시장 밖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어요. 어제는 시장 건너편 식당들까지 돌아다니며 돈을 걷기 시작했다고. 김영철은 말없이 최 씨를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순자는 서둘러 붓고 있는 눈에 얼음찜질을 해주었죠. 어떻게 된 거요?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어제 저녁에 돈이 없다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은 그들이 이제 각 가게마다 자기들 사람을 심겠다고 합니다. 장사의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김영철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평소의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최 씨가 떠난 후 김영철은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님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그들이 김영철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어르신,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3명의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죠. 그의 뒤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영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치 그들이 평범한 손님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에이, 어르신. 모르는 척 하시네. 우리가 누군지 아실 텐데. 흉터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닭을 튀기는 기름 위에 손을 가져갔어요. 뜨거운 기름 바로 위에서 손을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철룡파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어르신도 이제부터는 매달 보호비를 내셔야 해요. 김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호비요? 보호는 경찰이 해주는 것 아닌가요? 그의 대답에 흉터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선반 위의 그릇들을 바닥에 쓸어버렸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르신, 장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협조 좀 해주셔야죠? 김영철은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협조? 협조는 무슨?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흉터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듯 말했죠. 에이, 노인네가 뭐 어쩌겠어. 내일 다시 올게. 그때까지 생각 잘해봐. 돈이 없으면. 그는 바닥에 깨진 그릇 파편을 발로 더 밟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새 남자는 그렇게 위협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김영철은 말없이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김영철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닫으며 결심한 듯 멀리 바라봤죠. 그날 밤 김영철은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팔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흉터는 오래전 그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였죠. 오랜만이구나. 김영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별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의 눈빛이었죠. 시장 건너편에서는 철룡파 조직원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김영철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전장에서 보였던 미소, 위험을 앞두고 보이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죠. 깡패들의 방문 이후 그날 밤 김영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박순자가 불안한 듯 뒤척이고 있었어요. 여보,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또 올 텐데.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철은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걱정 마시오.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소. 김영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가 가졌던 목소리 같았어요. 박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오래전에 잠시 보았던 것과 같았죠. 설마 당신, 박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때처럼 하려는 건 아니죠? 김영철은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는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군복과 몇 가지 소지품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제발 조심해요. 박순자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알았죠. 젊은 시절 김영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걱정 마시오. 이번에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김영철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넘겨봤어요. 오래전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기술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을까? 김영철은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근육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40년 전 그는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특수정예부대원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새벽 3시 김영철은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어요.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시절의 감각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아직 늦지 않았군. 김영철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김영철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시장 상인들은 어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영철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영철 씨, 괜찮아요? 저 깡패들이 오늘 다시 온다면서요. 채소 가게 최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걱정 말게. 나는 괜찮네. 김영철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이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철룡파 깡패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어요. 흉터 남자가 앞장서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와 협조할 건지 아니면 가게를 접을 건지. 김영철은 닭을 손질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더 이상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네들이 원하는 게 뭔가? 김영철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흉터 남자는 비웃었어요. 돈이죠, 늙은이. 매달 수익의 30%와 이 가게의 일부 소유권. 그리고 우리 사람 한 명을 여기 심어야 해요. 김영철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건 안 되겠네.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흉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르신, 장난하시는 거야? 여기 혼자 계신 노인네가 뭘 어쩌겠다고 그래요? 김영철은 대답 대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깡패들을 바라봤어요. 이봐, 뭐 하는 짓이야? 흉터 남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영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것은 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5명의 깡패들이 김영철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노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미쳤나? 흉터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김영철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느껴졌어요. 깡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저 영감 뭐 하는 거야? 잡아. 흉터 남자가 소리치자 2명의 깡패가 김영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김영철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2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깡패들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게 어떻게? 흉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같이 덤벼. 나머지 3명도 김영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김영철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빨랐고 한 번의 타격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닭을 손질하던 그 손이었지만 지금은 수십 년 전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 손길을 되찾았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마지막까지 서 있던 흉터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통닭집 주인일 뿐이네. 김영철은 깡패들의 휴대폰을 모두 빼앗고 문을 열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거리지 말게. 알겠나? 하지만 물러날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철룡파는 대규모로 시장을 습격했어요. 가게들이 유리창이 박살나고 물건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김영철의 통닭집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밤중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게 앞 유리가 깨졌어요. 여보, 저게 뭐예요? 박순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김영철은 침착하게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 경찰은 부르지 말아요. 하지만 여보,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당신 혼자서는. 김영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 혼자가 아니오. 그가 문을 열자 시장의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 씨, 우리도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채소가게 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한 일을 들었어요.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망가진 가게들을 살펴봤어요. 참혹했습니다. 수년간 일궈온 가게들이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었죠. 우리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과일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통닭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떨어진 닭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보,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김영철은 망가진 가게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넘었소.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할 때가 왔어. 새벽이 밝을 무렵 시장 상인들은 모두 김영철의 가게에 모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지휘관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온다면 우리는 함께 맞설 것입니다.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김영철은 이제 단순한 통닭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휘관이 되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낡은 군복을 꺼내 입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이미 전장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망가진 가게들을 묵묵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죠. 김영철은 새벽부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망가진 테이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사이에서 그는 차분히 일했어요.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오늘은 평소처럼 장사를 하게. 그의 말대로 통닭집은 문을 열었습니다. 망가진 모습 그대로였지만 김영철은 여전히 닭을 튀기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시장의 다른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검은 승용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10명이 넘었어요. 그들의 선두에는 큰 덩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철룡파의 두목 강철룡이었죠. 저게 누구야?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철룡파 보스라네. 다른 상인이 대답했어요. 이번엔 직접 왔군. 강철룡은 천천히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침내 김영철의 통닭집에 멈췄어요.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여긴가? 우리 애들을 건드린 곳이? 강철룡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김영철은 닭을 튀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철룡은 웃었습니다. 기분 좋은 웃음은 아니었어요. 어르신, 놀라게 하고 싶진 않은데 자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알기나 해? 김영철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는 불량배들이죠. 그 말에 강철룡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김영철에게 다가갔어요. 늙은이 말 조심해.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야. 건방지게 굴면 가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네 몸도 망가질 수 있어. 김영철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철룡은 손짓했고 2명의 부하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은 김영철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영철의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그는 순식간에 2명의 부하를 제압했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꺾여 바닥에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목을 움켜쥐인 채 벽에 박혔어요. 뭐야 이거. 강철룡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영철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부대원의 눈빛이었죠. 자네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해. 김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을 넘었어. 강철룡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해? 저 늙은이 잡아. 나머지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공간을 잘 활용했고 상대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몸에서 흘러나왔죠. 이 노인네 뭐야? 쓰러진 부하 중 하나가 놀라 외쳤습니다. 김영철은 천천히 강철룡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너희 같은 놈들, 전장에선 3초면 끝났다. 강철룡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다음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올 거야. 그는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각자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삽, 빗자루, 주방 도구들이 무기가 되어 있었죠. 이봐, 우리 시장에서 썩 꺼져. 채소 가게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강철룡과 그의 부하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평소 두려움에 떨던 상인들이 이제는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강철룡은 분노로 떨며 상인들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허둥지둥 따라 나갔어요. 그들이 타고 온 검은 승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의 예상대로 그날 저녁 강철룡은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 노인네. 강철룡이 김영철의 가게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나와봐. 이번엔 내 가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불태울 거야. 김영철은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시장 상인들이 줄지어 따라 나왔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강철룡 씨, 김영철이 그를 직접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여기서 더 이상 무의미한 싸움은 하지 맙시다. 강철룡은 비웃었습니다. 무의미한 싸움? 어르신, 나도 봐줬는데 이제 손 좀 들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먼저 손을 들 생각은 없네. 김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네. 나와 1대1로 승부를 겨루자고. 내가 이기면 자네들은 영원히 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자네가 이기면 우린 자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네. 강철룡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크게 웃었습니다. 1대1? 나이도 많은 노인네가 나를 상대로? 좋아, 재밌겠는데.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넓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뒤로 물러섰어요. 강철룡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는 강한 주먹을 날렸지만 김영철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어요. 강철룡의 공격은 계속됐지만 모두 허공을 갈랐습니다. 가만히 있어, 늙은이. 강철룡이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김영철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강철룡의 리듬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의 패턴을 분석하듯이요. 마침내 김영철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해 강철룡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정확한 타격으로 강철룡을 쓰러뜨렸어요. 이게 어떻게? 강철룡이 바닥에 쓰러진 채 놀라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들 예전에도 많이 봤지. 근데 말이야, 인생을 이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해. 강철룡은 일어나려 했지만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상인들은 그동안 철룡파가 저지른 범죄 증거를 모두 모아두었고 오늘의 현장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채소가게 최 씨가 소리치며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괴롭히던 깡패들입니다. 경찰들이 철룡파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룡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는 김영철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늙은이. 내가 돌아올 거야. 김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경찰이 모든 조직원을 연행한 후 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김영철은 조용히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래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철룡파가 사라진 후 시장은 마치 새로운 숨을 얻은 것 같았죠. 김영철의 통닭집 앞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히 맛있는 닭을 먹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영철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깡패를 물리친 통닭집 할아버지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영철 씨, 신문사에서 또 취재 요청이 왔어요. 채소가게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네. 그냥 닭이나 튀기고 싶어. 그의 바람과는 달리 김영철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노인이 시장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특히 다른 지역의 상인들도 용기를 얻어 불법 세력에 맞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손님이 또 많네요. 박순자가 바쁘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묵묵히 닭을 튀기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특수부대원의 날카로운 시선은 다시 따뜻한 노인의 눈빛으로 돌아왔죠. 할아버지, 저 팬이에요. 어린 소년이 김영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김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그저 옳은 일을 하렴.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시장 상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김영철의 가게 앞에 테이블을 펴고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철 씨 덕분에 우리 모두 평화를 찾았어요. 과일가게 주인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영철 씨 건강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지만 김영철은 쑥스러워했어요. 그는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과찬이요. 나는 그저 내 가게와 우리 시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요. 파티가 끝나고 김영철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영철 씨, 강철용과 그 조직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그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소식을 들은 김영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난 것이었어요. 여보, 이제 좀 쉬면 어떨까요? 박순자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당신 몸도 많이 피곤할 텐데. 김영철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괜찮소.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오. 그날 저녁 김영철은 평소처럼 닭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과거의 일부를 다시 꺼내보니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일종의 해방감이었죠.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다 같이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박순자가 제안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면 좋겠군. 시장에 어둠이 내리고 가게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의 통닭집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여전히 맛있는 닭 냄새가 풍겨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래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철룡파 사건 이후 시장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시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갔죠. 김영철의 통닭집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통닭집이 아니었어요. 시장을 지킨 영웅의 가게, 용기 있는 행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손자 민준이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장이 들려 있었어요. 태권도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김영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내 할아버지도 자랑스럽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용기 있고 멋진 사람이요. 김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자는 이제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특수부대원이었던 사실, 그리고 시장을 지킨 이야기까지. 물론 아직 어린 민준에게는 각색된 버전으로 전해졌지만요. 저녁이 되자 김영철은 아내와 함께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게 일을 아들 부부에게 조금씩 맡기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작년 이맘때 박순자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의 시간이었지. 그들은 시장 끝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시장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후회는 없어요?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과거를 다시 끄집어냈던 것. 김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 시장과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김영철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젊었을 때는 국가를 위해 싸웠지. 이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싸웠고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네. 박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니, 잊고 있었던 옛 모습을 다시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튀길 닭이 많아. 그의 대답에 박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영철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철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입고 가게로 향했어요. 시장은 아직 고요했지만 곧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김영철은 닭장으로 가서 닭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오븐에 불을 지폈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김영철은 평온한 표정으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